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앞에 이슈는 빨리 넘어가죠. 네. 김기현 2기 여당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당직자들, 임명직 당직자들을 모두 자르고 본인은 살아남고 또 새로운 영남권 내지는 새로운 제2의 윤핵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체제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가 첫 고위당정회의였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이 김기현 2기 체계로 어제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이날 에너지 수급 불안과 에너지 물가, 농산물 물가 안정, 가을철 축제 안전 대비 대책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고위 당정에서 서민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고 또 매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뭘 매주 연다고요? 이 현안에 대해서는 고위 당정을 매주 열겠다는 얘기를 밝혔고요. 고위 당정 회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김 대표는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고위 당정 회의가 원래 예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중단된 거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매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단은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겠다고 이번에는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고위 당정에서는 이제 물가 안정, 민생을 챙기라는 그런 주문에 따라서 물가 안정이나 고물가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가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가용 물량 2,900톤을 방출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정부가 그 에너지 또 수급 안정의 대책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 공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참사가 있었던 헬로윈 축제와 관련해서 이태원, 홍대, 명동, 그리고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고물가 대응책 총력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로윈 참사 축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작년에 또 그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안전을 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로윈 축제가 있었던 그 현장을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네. 이런 취지인가 봐요. 요즘에 10월 31일 날 할로윈 축제가 학교마다 내지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귀신 장식하고 호박에다 이렇게 또 무서운 거 그려놓고 이런 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냥 가을 분위기 나는 페스티벌 형식으로 그냥 해라. 아이들이 작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기억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그 학교 학생들 중에도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었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잘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의를 지켜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착잡하겠죠. 하지만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잖아요. 네.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었잖아요. 네. 게다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사람은 내가 신이냐?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상황.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또 헌재에서 결정도 받고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도 오세훈 시장은 빨리 이거 치우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그 현장에 가서 미안하다, 우리 정말 안타깝다, 애도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당이든 정부든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든지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국민을 그렇게
막 나락에 떨어뜨리고 그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줘. 아무도. 정말 아무도 책임을 안 줘요. 나는 진짜 그 당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꼭 그 당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시는 농담이에요. 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에게도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한번 잘해보자 이랬다는데 어때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자라면서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근데 뭐 저 사람이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싫다 그러고 이 사람이 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싫다 그러고 막 그런 것 같이 보여서 정말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뭐 입으로 막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맨날 사람들한테 이번에 미안했는지 반성한다 그 말 하고 다니지만 사실 그 반성한다는 말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는 취해지지 않잖아요. 네. 뭐 아주 보수 언론에서도 그 점을 콕콕 꼬집고 있던데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별로 저는 그래서 좀 신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펴주거나 실제 행동에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핫했어요 주말에. 네, 주말 내내 네, 있었던 학폭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김승희 전 비서관, 의전 비서관 네. 이분이 뭐 사표를 냈다는데 사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학폭을 많이 합니까? 그것도 애들이 그 부모의 그 가짜는 권력을 가지고서 애들이 뭐 자기가 대통령실에 뭐 있다는 듯이 내가 대통령에 친하다는 듯이 이딴 걸 과시하면서 같은 동급생들을 괴롭히고 아주 지능적이고 못 대처먹게 아주 하는 거를 왜 집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행동하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수습한답니까 지금? 네, 일단은 이제 자녀 학폭 문제가 나오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7시간 만에 그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여당에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야당에서는 은폐 시도다 그리고 또 꼬리 자르기다 라면서 비판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김승희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그 후배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4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업무를 배제하고 사안 조사를 들어갔고 이날 오후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한다며 조사를 위해 21일 대통령 사우디 순방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했고요. 이후 3시간 만에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사표를 제출했고 네, 그리고 총 7시간 만에 사표가 즉각 수리되면서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인으로 나오거나 큰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 한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이 엄마가 좀 뭐 가관이더만요. 예? 이 김승희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의 엄마가 그거는 사랑에 매였다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초등학생 딸이 3학년짜리 딸이 자기보다 어린 7살짜리 애를 데려가서 막 여러 번 3번인가 지금 데려가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화장실 데려가서 리코더로. 근데 네. 문제는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볼 때마다 때렸다 그러는데 애를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전치 9주가 나오니까 전치 6주 나오면 중상해입니다. 중상해. 네, 그리고 그 이른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전치 8주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아이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9주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얼굴 한물 이런 걸로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교육 당국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 내 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 초등학교 3학년인 딸 A 양이 1학년 후배 만 7살인 B 양을 상대로 7월 10일 날 같은 달 17일 날 또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에 2차례나 걸쳐서 폭행한 사실을
피해자를 인정하고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처분은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평가 지표로 정해지는데요. A양은 평가 지표 총 20점 가운데 15점으로 1점 차이로 강제 전학 처분을 면한 것이라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부인 관련해서도 남편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가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강제 전학 안 보내려고 상습상에다가 1점 줬잖아요. 더 웃긴 거는 그래놓고는 학급 교체를 해요. 아니 애가 3학년이고 가해자가 3학년이고 피해자가 2학년인데 학급 교체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옛날에 학폭위를 했었어요. 내가 학력 정말 정말 내가 말도 안 나오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내가 위원이었단 말이죠. 내가 이런 사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황당무계합니다. 이런 식의 조치 취하는 학교를 본 역사가 없어요. 에? 아니 어떻게 그 꼬맹이들이 세상에 3학년짜리가 2학년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게 벌써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네. 이제 와서 겨우 수면위에 드러나요?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그 학교는 어느 학교길래 3학년생하고 2학년생이 그렇게 다퉜는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줬는데 3학년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는데 무슨 학급 교체를 해? 누구 학급을 교체해요 지금? 피해자 학급을 교체해요? 가해자 학급을 교체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성이 아주 못돼 처먹은 거죠 애기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진짜. 네, 또 오늘 나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요. 올해 1월에 또 다른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신고한 것으로 또 알려져서요. 또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면 일반 공무원은 감찰 진행 중에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꼬리 자르기 이런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정말 이 엄마도 이상해요. 이거 일 터지고 나니까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놔요? 그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랑의 매라니. 자기네 식구들끼리나 사랑의 매를 때리든지 말든지 해. 왜 남한테 해 그래? 남의 귀한 애기를. 그리고 네. 그 이유도 제대로 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김 비서관의 부인이 일단은 사실 아이들끼리 학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지위를 이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인데요. 김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관의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바뀐 거예요, 그게. 이 네, 사건 터지고. 네, 사건이 올라온 시점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사진을 올린 시점이 학교장 긴급 조치로 이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결정을 내린 7월 19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날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딸을 데리고 기거 조치를 당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굳이 프로필 사진에 왜 이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을 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아기가 부모를 보고서 배운다는 그런 옛말도 있는데 이 어머니의 행동하는 걸 보고 대처하는 방식을 보니 문제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애를 혼내주거나 잘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마하고 보자 이 생각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한테 그런 행동을 하죠? 전치 구조가 얼마나 심한 건지 알아요? 나는 전치 2주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흉 안 날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때리는 거 전치 2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심하지 않게 여러 번 때려도 전치 1주가 나와요. 그렇지만 전치 3주부터는 달라져요. 이런 거는 반의사 불벌도 되게 어려워져요. 상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전치 6주가 되면 중상해요, 중상해. 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리고 왜 국민의힘의 관계자 내지는 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일하거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학폭 가지고 난립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학폭 때문에 문제 생긴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들을. 이런 세상이라면은 애를 키우고, 내가 가르치고 남한테 애들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어른들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반성 좀 합시다. 예? 자기 권력도 아니고 자기 뒷배를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매우 이상합니다. 우리 상식적인 시민들 보기에 매우 이상하고 용서하면 안 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거는 애 대신에, 애도 혼나야 되겠지만 애 대신에 부모가 진짜 일벌 100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동안에 정순신 씨도 그렇고 이렇게 학폭 있을 때마다 그냥 무마하고 넘어갔더니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애 낳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이럴수록.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엄선해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뉴스픽이라고 하죠. 오늘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어제 국민의힘 총선 관련해서 통합위원회가 아니죠. 혁신위원장, 이 자리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어요. 와, 네. 이 소식 되게 사실은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이 내년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여당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 후에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사실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카드인데 워낙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을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인요한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와 아이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는 그 유명한 대사를 어제도 이야기하면서요, 이목을 끌었는데요. 일단 이후에 김기현 대표와 함께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32년 교편을 잡고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이건 아주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한 거는 좀 기회를 주세요. 좀 시간을. 이걸 좀 배우는데 예습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거침없이 이걸 들어와서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꼭 뜻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대화를 나눴고. 네, 제가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배워야 된다. 이 말이 사실 저는 조금 안 좋게 들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배워서 하겠다는 분을 사실 모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요한 교수가 연세대 의대 안에 집이 있거든요. 사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의 홈파티를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근데 되게 유쾌하고 또 재미있는 분위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얘기해 주시죠, 계속. 네, 일단 아까 영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이랬는데 사실 그 뒤에는요,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는요, 솔직히 제게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한다. 내려와서 들어야 하고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통합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부에서는 조혜진 의원은 잘된 인사다. 국민 통합에 대한 열의가 누구보다 강한 분이며 정당 일도 문외한이 아니다 했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과감한 변화로 가는 선택이라고 해서 치켜 세웠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달만 버티면 총선 전국 버티기라 그전 일주일씩 버티기를 위한 전략 아니냐.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인사라고 꼬집었고요. 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자칫하면 김은경 혁신이처럼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 대한 파악이 충분한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안은 사실은 6.25 참전 용사 집안이기도 하고 또 독립유공자 집안이기도 하고 4대째 대한민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그 조상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공이 있는 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또 국민 건강보험은 사회주의다.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잘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써니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가운 입을 때 제일 멋있을 뿐인데 독이 든 성배에 누가 들겠습니까? 와이프도 바꿔라, 남편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도 공천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의욕이 매우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두 번째 얘기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첫 발언에서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쓴소리와 함께 칭찬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던졌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철회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그때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 복귀 첫 발언이 통합이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제 비명계 의원 중에 또 일부는 뭐 되겠어? 이러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좀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저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징계 얘기도 많이 오갔는데요. 그보다 통합을 강조하면서 일단 당 내부는 이제 진정을 시키려고 했던 모양으로 보이고요. 또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무능과 폭력적 행태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반성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복귀와 함께 투쟁 수위를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당을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으로 더 이상 분란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이긴 하는데 사실 민주당 너무 분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이 민주당 쪽에 좀 우호적으로 변하더라도 사실은 내부에서 말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들을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안 들여다보면 누가 총대를 메고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요. 조금의 분란이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당이 잘 같이 국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성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각 총사퇴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 대표는 김기현 대표하고 또 만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또 기대가 있어요. 네, 주말 동안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이 대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야 정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자 회동 추진에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면서 정부가 쇄신하겠다는 상황에서 3자 회동을 거절할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재 사우디와 카타르를 순방 중이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전향적 태도로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혀서 빠른 시일 안에 만남을 추진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안 만난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진짜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구체적인 말을 진짜 하고 싶었으나 여기까지 딱 올라왔는데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포용을 하고 좀 큰 틀에서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왜 안 만나요 도대체가? 겁나나?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뭔가 또 같이 만나서 협치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지 솔직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유진그룹이 YTN 일부 지분 매각 입찰에서 입찰가 3,200억 원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진그룹은 현재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을 공동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체 30.95%의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진그룹은 한국인삼공사와 미래에센생명보험, 우리은행을 앞서서 YTN 체제 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건빵을 납품하던 회사죠, 유진그룹이. 그러다가 이제 건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계열사가 50개나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좋지 않습니다. 예, 유동성 자금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는 그룹 매각도 사실은 검토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3천억 이상의 돈을 지금 써서 냈는지 사실은 상당히 궁금하고, 이 회사가 실제 YTN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서 또 좀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잘 될지 잘 모르겠고, YTN 노조들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YTN 노조는 지배구조가 변경되더라도 방송 신뢰성,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 부당한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오랜 세월 쌓아온 제도와 시스템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히 다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공영방송이 결국은 민영화가 된다는 건데, 이런 민영화가 사리사욕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이득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종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그냥 공정하게 제대로 된 보도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지금 보거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유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본인들 회사에 잘 이득이 될지를 좀 생각할 것 같거든요. 상업방송 민영화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 입찰하려고 얘기되었던 회사들이 좀 다 그런 비슷한 회사 같아요. 지금 통일교에서도 또 사실은 손을 내밀었었죠, 원래. 네,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라고 사실상 YTN 입찰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회사라고 알려졌었는데요. 1,000억 원대 금액을 제시해서 사실상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마지막엔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한세실업이 2,000억 원대로 이제 가격을 제시했지만 유진그룹이 3,000억대로 제시하면서 입찰이 물 건너갔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요즘 맨날 이진아 기자랑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말은 필요도 없는데.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했어요. 예. 네, 지난 4월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의원이 낸 자료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이 국가사이버보안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삭감한 38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사이버보안기술 관련 R&D 예산이 553억 3,600만 원이었어요, 지난해. 근데 이번에 거의 30%를 삭감해서 한 389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많이 정말 엄청나게 삭감한 거라서 좀 왜 그러죠? 이 R&D 특히 사이버 보안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그 2주 전에 또 화이트 해커와 만나서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보안을 좀 강화하고 뭐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라는 식의 말씀을 했는데, 이제 여기 어제 고 의원이 낸 자료를 살펴보면요. 사업별로 보면 국보연에서 진행하던 5개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는데, 네. 특히 국가기밀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전체계 구축 기술 개발 R&D 예산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보안 미래 핵심 기술 개발 R&D 사업 예산
예산을 각각 전년 대비 24억 원가량과 18억 가량씩을 이제 각각 삭감했습니다. 또 보안 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 구입도 대폭 줄였는데요. 양자 암호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절반가량인 27억 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대비 65%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1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해 놓고서는 이번 예산 편성은 국정 기조와 맞지도 않는다면서 이런 그 도감청 의혹이 터졌는데도 전문기관의 R&D 예산과 장비 구입마저 삭감한 것은 국가 안보를 흔드는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요즘에 정보전이라고도 하고 물론 뭐 해커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해커의 활동 때문에 이 보안 쪽이 좀 문제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화이트 해커 내가 해결하겠다. 화이트 해커 만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행동을 하니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인지 게다가 장비가 생명 아니겠어요? 네. 이거 장비도 지금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깎았죠. 네, 일단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곳곳에서 삭감이 됐는데 먼저 중증 장애인이 다른 중증 장애인을 만나서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인 동료 지원가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는데요.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서 지난 23일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참고인으로 시각발달 중복 장애인인 문석영 씨가 출석했습니다. 문석영 씨는 금쪽 같은 동료 지원가 사업이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취업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뿌듯하고 행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2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겨우 23억 원 주면서 그것도 또 깎고 막 그러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지원은 저는 깎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또 하나 또 저출산 관련 예산도 지금 깎는다면서요? 네, 저출산을 책임지겠다라고 큰소리친 정부가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에 417억 원으로 올해 492억 원이었는데요. 75억 원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 줄어들었던 예산으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19%가 줄어들어서 117억 원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재차 삭감이 되면서 400억 선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공공보육 시설률을 50%까지 올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앞으로 공공보육 분야 확대 속도가 좀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정상외교 관련해서 본 예산을 249억 원 모두 소진하고요. 329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578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 정부에 비하면 2배 가량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참요. 이 대통령이 자녀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이거 말로만 자꾸 애 낳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다 같이 키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물론 겉으로는 사실 잘 효과가 드러나지도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자꾸 깎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와 반대로 일본에서 이 뿌려대고 있는 오염수 관련해가지고는 또 어민 지원 예산을 좀 편성을 했군요. 네, 여기에 당정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을 2천억 가량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23일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은 당정 간 긴급 회의를 마친 후에 해양수산부가 어민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세제 등 경영안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반영시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수부가 이 부분이 적다고 인정하고 당에서도 추가 요구를 해서 약 200억 원 정도를 어민 지원 방안에 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천억 정도? 네, 2천억 원이요. 2천억 원 정도는 사실상 그러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사실 다 합치면 제가 말씀드렸던 23억 원과 또 뭐 그 공공보육에 대해서 75억 원가량 삭감된 거는 100억 원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외교 순방 이런 예산 지금 완벽하게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 기존에 책정돼 있던 것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계속해서 쓰실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본 오염수 피해는 우리가 유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우리나라 예산에서 내가지고 그걸 지금 어민들에게 도와준다는 거. 그러면서 또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예산들을 삭감한다는 거. 이거는 매우 옳지 않다. 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좀 가열차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바다 지키기 말은 참 좋은데 실제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지도 걱정스럽고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 지정된 시설에만 살게 하는 한국형 재식화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오는 26일 입법을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거주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전자발찌 부착자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취지나 이런 거는 좋은데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거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런 중범죄자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무슨 기본권을 얘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그냥 법무부 장관, 법무부 혼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학계나 여기저기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고 인기 영합적인 그런 것이기는 분명합니다만은 이거 나중에 분명히 또 위헌 청구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특정 주민들 네, 지역 같은 주민들이. 경우에 네, 반발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근데 여기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말한 것에서 보면요. 이거는 단순히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보안 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정안이 내용에 보면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또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출소를 이미 했는데도 거주지 제한을 받고 그분도 이제 소급 적용이 되니까 이미 형량을 다 받고 왔어도 이제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또 실효성 논란에 대한 것과 또 의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또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게다가 보호관찰소장이 지금 이거 신청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호관찰소장이 그 사람의 장래 범죄 가능성 이것까지 전부 다 자기가 다 무슨 신도 아닌데 알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상당히 좀 논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뭐 장관이 검사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졸속으로 할 수 있는 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진아 기자가 이 뉴스를 픽해오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화제가 된 것들이나 혹은 좀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짚어봐야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는 편인데요. 일단 순방 얘기도 좀 가져올까 하다가 일단 오시는 날 내일 정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그거는 조금 네 킵해뒀고요. 오늘은 이제 홍범도 어제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거랑 짚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뉴스들을 딱 그 타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골라온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이진아 기자가 가져온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홍범도 장군의 80주기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는데요. 참석자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행사를 후원한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 배우 조진웅 씨 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가 추진 중인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도 뒤돌아놓는 등 이제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조 화환을 보냈는데 이거 너무 창피하다. 뒤로 이렇게 돌려놔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다들. 네, 화난 시민들이나 화나서. 이제 뒤돌려놓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진짜 왜 그럴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외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겨우 한국으로 유해를 오셔왔는데 이제 모셔와가지고 마치 뭔가 잘 해줄 것처럼 흉상도 만들고 뭔가 하더니 이제는 그 흉상을 철거한다 그러고 딴 데다 옮긴다 그러고 뭡니까 도대체가. 아유 참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자, 최고의 예우를 외쳤지만 흉상 이전에는 침묵을 지키는 이 이상한 부조리한 국민의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박 장관이 추도사를 이제 했는데요. 추도사에서 독립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님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다른 메시지는 내지 않았는데요. 그중에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만 자신의 SNS에 홍범도 장군 추모일을 맞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방부는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계속돼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태경 의원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예? 국방부는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이념 논쟁 계속하지 말고 홍범도 장군 잘 모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흉상 이전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 의원이 역시나 추념사에서 홍범도 장군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당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바로 흉상 철거 논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나란히 앉았던 박 장관을 향해서는 육사 현충관 앞에 있는 독립영웅들의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는 느닷없는 역사 쿠데타라면서 철거 백지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요. 좋아요. 소모적인 이념 논쟁 그만하고 흉상 이전 백지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과연 되겠습니까? 서대문구 형무소 앞에 이 홍범도 장군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행사가 좀 있었어요? 네, 그 흉상 이전 논란 때문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어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도 추모시설이 설치됐는데요. 서대문구청이 갑자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댄 것은 정치 사회적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서대문구청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성현 구청장이 이날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행사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제로 추모시설을 철거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진짜 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시민과 그다음에 학자들 또 관련자들 자 객관적인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밝혀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친일파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리고 실제 일을 했던 이 독립유공자나 그런 분들을 홀대해 왔던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하고 친일파들하고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 힘이 있는 친일파들은 독립유공자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독립유공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일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래도 친일파를 뭐 완벽하게 끄집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열심히 일했던 독립유공자나 이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이런 거는 또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까지 막 모욕 주고 이런 걸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일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전현희 비위 제보가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실 다 알았다. 뭐 진두지휘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감사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감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제시했던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 비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적시했고요. 또 공수처는 감사원이 당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감사를 멈출 수 있다라는 뜻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 비서관으로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 비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서 감사에 착수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 내용이 정말 제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자기네끼리 이제 뭔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통령실 비서관이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기재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보도에서 주장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장 등에 전달했다고는 하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이 비서관과 일면식도 없고 그럴 만한 업무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그리고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도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적법하게 권익위 감사에 착수해 감사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멈출 수 있으니 니네가 빨리 먼저 사퇴해라. 그냥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회유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대적으로 전현희를 막 괴롭히는 이런 형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걸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서 감사원이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그동안 내가 말해줬던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딱 적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감사원이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적 없어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아까 압수수색을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받아서 임기가 보장된 전전희 의원장을 사퇴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 오늘 국회에서 만날 것으로 보여서 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날 감사장에 출석하는 인물은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입니다.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중심에 선 인물들이 이날 국감장에서 모이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수전이 좀 펼쳐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는 이 공수처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이 감사원의 문제를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거의 약간 사활을 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수처가 이 감사원 문제는 어쨌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감사원장 또 임기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이제 여기 자리에 오게끔 지금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사원장이래 공수처장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원하는 그런 공수처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수사 방향이나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쪽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픕니다.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 왜 표적 검사를 하고 왜 자꾸 이런 걸 할까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바쁜 아침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뉴스들로만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돌아왔군요. 지난번에도 뭐 외국 갔다 오면서 역대급 성과라고 국민의힘 깃발이 막 나부끼더니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일정 모두 마치고 돌아오면서 뭐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또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우디에서 43년 만에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대규모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카타르에서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성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총 220억 달러, 하나로는 27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조금 살펴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카타르 LNG선 이거 관련해서는요. 카타르 도하에서 국영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하는 LNG 운반석 17척 건조 사업을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39억 달러고 하나로 하면 5조 2천억 원인데요. 이러면서 역대급 성과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이 내용은 이미 7월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맨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예고된 것이고, 사실상 그 지난 7월에 조선업계는 카타르의 대규모 LNG 증산 프로젝트로 12조 원 규모의 LNG선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경쟁이 붙은 기업은 해외가 아닌 우리 기업 두 곳이었는데요. HD 현대와 하나오션으로 우리나라 업체였습니다. 또 이미 시행된 1차 프로젝트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업계가 54척 LNG선을 수주했고, 이후에 발주된 2차 물량으로 40척은 12조 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 순방 결과가 아닌 우리 기업의 성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7월에 이미 한화냐 현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었고, LNG선 발주의 규모가 12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네.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이 갔다 와서 뭔가 해낸 것처럼 지금 포장하려다 보니 좀 우스꽝스럽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행된 1차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조선업계가 54척의 LNG선을 이미 수주를 했고, 이제 2차로 발주되는 것이 12조 원 규모 상당이라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옛날에 해놨던 아랫돌 띄어가지고 위에다 얹어놓으면서 야 이거 새 돌 가져왔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민망한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생각하고요.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고 사람들 막 끌고 전쟁이 나고 있는 그 와중에 그쪽 동네를 갔다 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웃기잖아요. 네. 물론 성과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현대가 결과론적으로는 도요타도 포기한 이 자동차 산업에 이제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도전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창업주인 정주영의 도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사우디 현지에 자동차 반조립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을 포함해 총 46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성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네. 현대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와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연간 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합작 공장을 짓게 되는 것인데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양측에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5억 달러를 서로 이제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한 공장의 지분은 현대차가 30%이고 PIF는 70%를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 현대그룹이 24조 원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그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 좀 의문점이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왜 사우디 국부 펀드보다 적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는 일본의 도요타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도요타 관련해서 또 살펴봤더니 2019년에 로이터가 보도한 도요타 내용에서는 이제 도요타가 지금 현대자동차랑 비슷하게 사우디와 계약을 해서 합작 공장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현대차보다 좀 유리한 조건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공장 설립에 하려고 했지만 포기한 이유가 높은 임금과 작은 내수 시장, 그리고 부족한 기술력과 협력 업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유,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업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인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조금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순수히 자발적 의사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사우디 현지에 자동차 반조립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는 겁니다. 누가? 현대가. 근데 우리나라 최초 뭐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도요타도 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자, 왜 포기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 왜 그렇게 됐을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객관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둘이서 똑같이 사우디 킹 압둘라 도시에다가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돈을 둘이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분은 3대 7로 다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우디에서는 이제 그 오일 머니 외에도 이제 다른 제조업 같은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하는 것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내걸면서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0% 지분밖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돈만 되고 현실적으로 경영권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간섭할 수 없고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아주 큰 이익이 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제 결론은 이거겠죠. 근데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와 정부가. 요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끌고 들어왔어요. 네, 여기도 해볼까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총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박근혜 씨를 만났습니다. 총선 5개월밖에 안 앞두고 있는데 박근혜를 만난다.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집어넣은 박근혜를 만난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거 같지 않나?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구나 그 TK 지역들이 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이제 취임식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만나게 된 것인데요. 유족 대표로 나선 박 씨는 국민이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라며 아버지도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라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박 씨 등을 향해서는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제일 중요한
이태원 참사 이 추도식에 난간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책임을 지고 뭐 하나 한 것도 없고 그 이후에 해결한 것도 없고 전부 다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도 하고 깜빵도 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지도자로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죠.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서도 뭐 변화, 소통, 민생 여러 가지 주된 이야기들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내 식구만 챙기겠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제3자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누가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항상 잘못은 쟤네가 한다.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 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하느냐. 니네 잘못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왔다리 갔다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김기현 빼놓고도 나머지 지명직 혹은 임명직 실무자들 다 쫓아내고 다시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었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 새롭게 또 한번 출범해 보겠다. 최재형 혁신위 이후에. 하지만 인요한 씨 지금 벌써부터 얘기 들리죠? 의대 교수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결국 어제도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부터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12명의 혁신위원 임선을 마쳤는데요. 그러나 영입을 추진한 비윤계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한 데다가 혁신 대상에 가까운 인사와 김기현 대표 특별 보좌역까지 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당내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다. 혁신이 빠진 혁신이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위의 가반 인원이 7명이 여성이고 2000년대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혁신의 구색을 갖췄다라고서 자평을 했지만요. 그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요한 위원장은 쓴 약을 제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무색하다라는 평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이제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 같은 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거부 의사도 밝혔고요. 또 어제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이 참여 제안을 고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윤계, 청년계 러브콜을 보냈으나 다들 싫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하람이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사 대표도 국민의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대통령이 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을 떠난다고 처음으로 이제 이 비윤계 쪽에서 탈당 주장을 했고요. 지금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하나씩 둘씩 마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내부적인 사정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당에 있어가지고 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 그들은 우리 당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다. 이 마음이 사실은 지금 제일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점점 공천한 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고, 특히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제일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기현 아직도 자기가 윤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결국 그 결과가 뻔해 보여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인요한 혁신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허수아비 혁신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 모두도 지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쓴 약을 제조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말했지만 결과로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자, 이태원 참사 추모제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추모식은 참석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29일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는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여당은 이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화랑님께서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2명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짧게 글 써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방출하다가 어제 제가 본 기사에서는 5명이었는데. 네, 5명이고요. 그 2명이 제일 많이 좀 많이
받아서 그 오염수가 묻어서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오염수가 사실 종이컵 반 컵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다에 풀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오염수 문제 지금 요즘 여당이 계속 쉬쉬하고 있는데 지금요. 오염수를 버리는 과정에서 실제 오염수가 묻은 사람들이 5명이 지금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중에 제일 심한 사람 2명. 제가 보기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뭐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아주 조금이 이렇게 나에게 묻어도 그 결론이 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죠? 예? 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난 다음에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못하고 있고 뭐 어루만져 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진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마음이 진짜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요.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